오늘부터 바쁘다라는 말 하지 마세요. 바쁘다라는 말도 좋지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한테는 절대 웃으시면 안 돼요. 웃지 마세요. 두 번째, 침묵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게 침묵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공격을 받으면 흥분해서 나도 모르게 나도 욕을 한다든지 실수를 많이 해요. 침묵 자체가 공격이고, 침묵을 하면서 화를 한 번 더 가라앉힐 수 있고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심리안이 생기는 좋은 골든타임이 될 겁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요즘 사회가 워낙 바쁘고 세대 간의 갈등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되게 괜찮다가도 물리적으로 공격받은 게 아닌데 그냥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그 무너진 데미지가 짧게는 하루, 길게는 한 달까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나 스스로 나의 자존감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감정 소모를 줄이고 나의 자존감을 지키는 말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질문을 질문으로 답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질문으로 답변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싸울 수밖에 없고 싸우게 되면 나의 이런 감정 소모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손님이 오죠. 제가 손님에게 봉투 드릴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 손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맨손으로 들고 와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사실 제가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질문한 건데 공격적으로 답변이 오면 되게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질문을 질문으로 답하는 순간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꼭 빼야 됩니다. 일상에서 나도 모르게 질문으로 답한다. 이건 좀 피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는다. 그러면 답변을 기다리는 한이 있어도 답변을 기다렸다 하더라도 질문으로 답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부부 사이에서 여보 수건 챙겼어?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챙겼어. 안 챙겼어. 이렇게 대답하면 끝나요. 이게. 그런데 수건을 챙겨야 돼? 수건 챙기라고 나한테 말했어? 이렇게 질문으로 답하는 순간 대부분 싸움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 소모를 줄이는 건 사실 타인을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나에게 공격적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내가 방어적으로 나가거나 정확하게 인정하는 순간 상황은 대부분 종료됩니다. 이게 사실 이런 회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질문을 질문으로 답하는 걸. 이런 회피 커뮤니케이션은 타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방어적으로 느끼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질문은 정확하게 대답하는 게 좋습니다. 세상에 요즘은 좀 빌런이 많죠. 직장에도 있을 수 있고 모임에도 있을 수 있고, 사실은 좀 집단 모임 있죠. 친구들끼리. 그 모임에도 꼭 빌런이 있을 수 있어요. 한마디를 나한테 툭 던져서 나의 하루를 망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빌런에게는 사실 조언을 구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느 날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나에게 합니다. 그거를 계속 역으로 가기 위해서 너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 너 긍정적으로 말해. 너 왜 그렇게 얘기해? 이런 식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빌런한테 제일 좋은 자세가 뭔지 아세요? 배영하듯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큰 파도가 오고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올 때 그걸 거스르려고 억지로 자유형하고 저병하면 계속 제자리 걸음이지만 체력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삶을 살다가, 하루를 살다가 태풍 같은 빌런이 나에게 왔을 때는 그냥 배영하듯이 상대방을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그게 오히려 감정 소모를 최소화하고 상대방과 관계 또한 개선이 되거든요. 근데 그냥 마냥 나를 괴롭히는 사람한테 배영처럼 이렇게 계속 감정 소모를 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한테는 조언을 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여러분한테 되게 계속 괴롭혀요. 이거 일 제대로 했냐? 뭐 A 했냐? B 했냐? 이런 식으로. 그럴 때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는 저 혹시 머리 스타일 너무 예쁘신데 스타일링 어디서 받으세요? 라든지 지금 입고 오신 옷 너무 예쁜데 어디 브랜드예요? 혹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혹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상대방에게 조언을 구한다는 건 암암리에 당신은 나보다 지식이 높은 사람입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입니다. 인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바꿔 생각하면 누군가 여러분한테 입은 옷이 어떤 브랜드예요? 헤어스타일 저도 비슷하게 하고 싶어요. 이런 말을 물어보는 사람한테 되게 호감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누군가를 가르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을 극호감으로 바뀔 수 있는 마법의 열쇠가 될 겁니다. 이게 심리학적으로 상호작용적 심리조정법이라고 하는데요. 상대방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 훨씬 더 호감 있게 바뀔 수 있는 큰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을 되게 막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역으로 받아치지 마시고요. 그냥 큰 파도에서 편안하게 배영한다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감정 소모하지 마시고 그냥 조언만 구하면 됩니다. 야, 이건 네가 잘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야, 네가 이건 잘 처리하잖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니? 선배가 우리 회사에서 이거 제일 잘하는데 저 좀만 도와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힘듭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한테는 절대 웃으시면 안 돼요. 웃지 마세요. 근데 되게 저 속상한 게 이런 내용은 꼭 괴롭히는 사람들이 봐야 되는데 착한 사람들만 봐요. 그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 상처 준다 그러면 첫 번째, 절대 웃어주지 마세요. 두 번째, 침묵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게 침묵하는 거거든요. 근데 괜히 또 우리가 또 침묵을 하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쳐야 되지? 이성적으로 생각할 시간도 생겨요. 대부분 사람들이 공격을 받으면 흥분해서 나도 모르게 나도 욕을 한다든지 실수를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나쁜 사람들이 원하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공격한다. 첫 번째, 절대 웃어주지 마세요. 두 번째, 일단 침묵하세요. 침묵 자체가 공격이고 침묵을 하면서 화를 한 번 더 나도 가라앉힐 수 있고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신미안이 생기는 좋은 골든타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왜 범죄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완전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범죄 심리학에선 골목길에 혼자 집에 갈 때 전화통화하는 척을 하라고 해요. 예를 들면 전화통화하는 척으로 나 지금 언제 출발해서 언제 도착할 거야? 몇 시쯤 도착하겠지? 그때 또 통화해? 이런 식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언제 도착할 거라는 통화를 하고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게 어떤 신호냐면 완전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라는 위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은, 나쁜 사람들은 완전 범죄를 꿈꾸고 완전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라는 인식이 여러분에게 공격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 되게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연예인이 이런 말 했죠. 되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했냐면 나한테 상처 주네?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 사람이 나한테 공격한다는 걸 다 말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을 공격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본인이 나쁜 사람 되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멈추게 돼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을 공격한다. 예를 들면 야, 민성이는 좀 약간 덜 떨어졌어. 이런 공격을 받았어요. 그럼 제가 웃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도 화내지도 않아요. 저한테 덜 떨어졌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한 말을 그대로 되받아쳐 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어차피 상대방이 나에게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똑같이 말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선배가 저한테 덜 떨어졌다고 했어요. 근데 어차피 선배도 저한테 한 말이니까 제가 선배한테 덜 떨어졌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선배 저한테 덜 떨어졌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을 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 저 선배 후배 괴롭히는구나. 상대방이 나에게 한 짓을 만천하에 알리는 겁니다. 굳이 여러분 같이 화낼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화내고 뭐라고 따지는 순간 쌍방과실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한테 선배 덜 떨어졌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방은 과실 100%, 나는 0%.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공격한 걸 만천하에 알리는 거죠. 이게 가장 좋은 스킬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도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절대 휘말리지 마세요. 여러분을 누군가 괴롭히면 잠깐 침묵하시고요. 웃어주시고요. 물어보세요. 나한테 이렇게 한 말이 무슨 뜻이냐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한 1980년대나 1990년대, 2000년대에도 제가 사회생활을 하진 않았으니까 그때는 사용하기 조금 애매한 단계였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너무 되바라지거나 못된 후배가 되는 일은 없으니까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요즘 사람들이 가장 감정 소모하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바쁘다라는 말부터 시작이 돼요. 예를 들면 직장 내에서 나 바빠, 뭐 좀 부탁해요. 저 바빠요. 이거 좀 해줄 수 있어요? 제가 바빠서요. 너 이거 왜 못했어? 제가 바빠서요. 가족 간에도 너 왜 이렇게 일찍 못 일어나? 바빠서요. 너 결혼 언제 할래? 바빠서요. 이성 간에도 대부분 감정 소모는 바쁘다라는 말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실 수 있을 텐데 바쁘다라고 말하면 서로 안 좋습니다. 왜냐면 생각보다 여러분의 상황을 상대방은 몰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을 모두 알고 있고 여러분이 왜 지금 힘든지, 왜 이 부탁을 들어줄 수 없는지, 왜 이 일을 처리할 수 없는지를 다 알고 있지만 상대방은 모릅니다. 핑계대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진짜 바빠서 바쁘다고 한 건데 왜 이렇게 나한테 화를 내지? 나를 왜 이렇게 안 좋게 평가하지? 서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부터 바쁘다라는 말 하지 마세요. 바쁘다라는 말도 좋지만 정확히 나의 상황을 말해주는 겁니다. 제가 사실 어제 야근으로 새벽 2시에 퇴근하고 오늘 아침 6시에 출근했거든요. 그 일을 아직도 마무리 못했습니다. 제가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일을 부탁한 여러분이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이해가 되죠. 근데 반면 제가 바빠서요, 지금은 진짜 도저히 못 해줄 것 같아요. 온도차가 너무 심하죠.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나 바빠, 이게 아니라 내가 어제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게 힘들었고 지금 너무 이런 상황이라 오늘은 좀 둘이 편안하게 데이트하면 안 될까? 이거랑 나 오늘 바쁘니까 그냥 집에 있자. 여러분, 받아들이는 게 다르죠? 대부분 현대사회의 감정 소모는 바쁘다라는 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바쁘다라는 말 대신 여러분의 상황을 타인에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니까 타인이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니까 타인입니다. 타인에게 조금 더 정성스럽게 설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까칠한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까칠한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몰 토크 하지 마시고요, 공감 토크 하세요. 왜? 까칠하지 않은 사람은 간단한 스몰 토크로도 되게 친해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좀 친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까칠한 사람은 스몰 토크로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괜히 까칠한 사람이겠어요? 스몰 토크를 해도 예? 이러고 가버리잖아요. 그런 까칠한 사람의 마음마저 녹여버릴 수 있는 게 바로 공감 토크입니다. 공감 토크가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이야기를 할 때 나의 중심으로 하지 마시고요, 상대방의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 나의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길이 너무 막혀가지고 진짜 오는데 힘들었어요. 이게 나를 중심으로 했죠. 똑같은 말이지만 타인을 중심으로 한번 해볼게요. 오늘 차 엄청 막혔을 텐데 오는데 안 힘드셨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똑같은 스몰 토크지만 이 공감을 한 스푼 넣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마음이 녹을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이야기 보겠습니다.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고객님 요즘에 금리가 너무 올라서 쉽지 않아요. 이거랑 고객님 요즘 금리가 올라서 상품 선택하는데 되게 마음이 쉽지만은 않으시죠? 되게 꼼꼼하게 보시죠? 제가 하나하나 처음부터 도와드릴까요? 설명해 드릴까요? 이런 스타일이란 겁니다. 스몰 토크 하지 말고 공감 토크를 해라.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여러분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까칠한 사람과 쉽게 친해질 수 있을 겁니다. 쉽게 라포 형성이라고 하잖아요. 라포 형성이라는 게 나의 이야기만 계속 한다고 해서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잖아요. 상대방은 기름이에요. 여러분의 말은 물입니다. 기름에다가 물을 계속 던진다고 해서 이게 섞이겠어요? 기름인 상태의 사람과 융합이 되려면 기름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중심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야기해보면 기름에 기름을 넣는 것처럼 잘 스며들 수 있을 거예요. 앞에 이야기와도 좀 비슷한 맥락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로또에 1등이 당첨됐어요. 한 30억 받았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미쳐 날뛰죠? 너무 좋죠. 전 너무 좋아요. 근데 상대방도 좋을까요? 여러분의 그 30억을 받아서 너무 격해져 있는 이 감동을 여과 없이, 희석 없이 상대방에게 전달해 보겠습니다. 야, 나 30억 당첨됐다?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좋으세요? 너 좋겠다. 너 부럽다. 배 아프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는? 감정이라는 게 단계가 있어요. 사람이 되게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100만큼 기쁘면 이걸 그대로 말하면 상대방도 100만큼 기뻐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사람의 감정은 근육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준비 운동을 하지 않고 한 번에 운동하면 끊어집니다. 그리고 너무 과한 운동을 계속하면 알배긴다고 하죠. 그러다 또 끊어지고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감정의 상태가 100이어도 상대방에게는 서서히, 천천히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야만 해요, 사실은. 또 여러분이 너무 우울해요. 이성 친구와 헤어졌습니다. 너무 울적하죠. 이 울적한 마음을 감정 상태가 0인 친구한테 갑자기 마이너스 100을 들이밀어요. 상대방도 기분 나빠지죠. 우울해지죠. 이런 맥락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여러분의 감정을 너무 한 번에 전이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나의 감정이 100이라고 한다면 절반 정도로만 줄여서 서서히 이 친구가 나의 기쁨을 받아줄 수 있나? 서서히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성 친구와 헤어졌을 때 나 죽고 싶어, 죽을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나 이번에 남자친구랑 좀 헤어져서 좀 그런 일이 있었어. 상대방이 야, 나도 헤어질 때 너무 힘들었는데 괜찮아? 받아줬죠. 그럼 그때부터 55, 65, 75, 100 서서히 기어를 올리듯이 전달해 나가는 겁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감정 감염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표현 중에 하나인데, 과도한 감정 이입은 스트레스만 줍니다. 늘 말씀드리죠. 타인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감정의 기여를 올려가면서 이야기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엄청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절반 정도 서서히 상대방이 나의 기쁨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지. 왜냐면 제가 만약에 이번에 로또 30억이 됐는데 제가 자랑할 친구가 알고 보면 어제 파산했을 수도 있거든요. 혹은 주식으로 코인으로 한 2천만 원 잃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서서히 나 어제 뭐 당첨됐어. 나 돈 좀 벌었다? 상대방이 야, 나도 어제 주식으로 한 2천 벌었어. 그때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 어제 뭐 당첨돼서 돈 좀 벌었어. 야, 나 어제 주식으로 2천 잃었어. 그때 멈추는 거예요. 그때 멈춰. 야, 얼마 됐는데? 아이, 얼마 됐겠냐? 5등이지. 됐어. 이렇게 감정을 컨트롤할 줄 우리 어른이잖아요. 네,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그 감정 소모를 줄이는 루틴은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되돌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A라는 친구랑 대화를 했는데 기분이 너무 나빠요. 짜증이 나요. 하루가 다 망쳐졌어요. 그랬을 때 A라는 친구는 나에게 짜증을 주는 사람이라고 정의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A라는 친구랑 어떤 대화를 했지? 뒤로 거꾸로 천천히 걷듯이 아, 내가 이렇게 말했고 걔는 이렇게 말했는데 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먼저 화를 건드렸네.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서서히 기억을 되걷다 보면 상대방이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한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키 큰 게 컴플렉스예요. 근데 친구가 여러분에게 야, 넌 키 큰 게 보기 좋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기분 나쁘죠. 그러면 여러분은 상대방이 싫은 게 아니라 키 크다는 말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체크해뒀다가 나중에 친구한테 야, 나 사실 키 큰 거 컴플렉스 있어. 그 말하지 마. 내 앞에서는 좀 조심해줘. 이렇게 되면 그 친구랑 감정 소모도 최소화되고 관계도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분 나쁜 날은 내가 왜 기분이 나쁜지, 혹시 내가 실수하진 않았는지, 혹은 상대방의 어떤 포인트가 나의 발작 버튼이 되었는지, 그거를 나 스스로 아는 게 오히려 나의 감정 소모를 지키고 줄이는 길입니다.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요, 독일의 천문학자인 요하네스 케필버그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마음은 태양과도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양이 한 6,000도 되거든요. 그 6,000도 되는 태양도 우리나라에 도달했을 때 몇 도나 될까요? 300도도 안 돼요. 혹은 겨울에는 어떻죠? 마이너스 막 40도까지 가죠. 30도까지도 가고. 그 6,000도짜리 뜨거운 태양도 지구에 닿지 않으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6,000도가 닿지 않으면 남극에선 차갑게 되죠. 그것처럼 여러분 마음이 아무리 진심이고 아무리 진짜여도 나의 감정을,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전달하려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감정은 소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감정 소모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의 진심을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하세요. 그 6,000도짜리 태양도 여러분에게 닿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또 때론 아무리 노력을 해도 6,000도짜리 태양도 겨울일 때도 있잖아요.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아, 나의 마음은 태양이다. 태양도 잘 안 닿을 때가 있다. 열심히 노력하자. 대화를 해보려고 노력하시는 게 어떨까? 여러분께 제안해봅니다. 일단은 호감이라는 거는 신뢰로 가는 그 티켓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호감이 있으면 너무나도 쉽게 상대방의 신뢰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 호감을 사려고 하다가 오히려 반감을 사거나 비호감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아세요? 요즘에 직장에서 라떼는 말이야 보다 훨씬 더 꼰대로 여겨지는 종류가 어떤 종류인 줄 아세요? 바로 조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요즘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게 조언을 받는 것을 되게 거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아무래도 직장 생활 하다 보면 혹은 아이를 키우다 보면 관계를 하다 보면 친구한테도 조언을 해야만 할 때가 있어요. 매일 자꾸 늦는 친구한테 늦지 마 라든지, 크게는 직장 후배한테 야, 너 일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라고 조언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직접적으로 조언하는 것보다 간접적으로 질문하는 게 비호감이 아니라 호감으로, 심지어 조언을 하면서도 호감으로 갈 수 있습니다. 쉽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질문하는 거죠. 이게 그 심리학적으로 칼 로저스의 비지시적 상담이라는 이론인데요. 사람은 심리적으로 스스로 깨달았을 때 조금 더 잘 변화하고 잘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너 늦지 마! 이게 아니라 앞으로 일찍 오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서 스스로 깨달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아이들한테 말할 때도 너 그렇게 하지 마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예를 들면 너 뛰지 마가 아니라 천천히 걸으면 어떨까? 명령조가 아니라 조금 질문하면서 스스로 선택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피디님도 혹은 구독자분들도 뭐 하지 마! 이러면 오히려 하기 싫거든요. 되게
이거를 심리학에선 그 청개구리 심리라고도 하잖아요. 되게 반발력이 생기는. 그게 아니라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이렇게 길라잡이를 만들어주는 말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은 게, 사람은 나도 모르게 하루에 수십 번도 지시를 하거든요.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명령을 하거나 지시적인 말투를 사용하려고 할 때 한 번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 해가 아니라 이거 하면 어떨까? 너 짜장면 먹어가 아니라 우리 짬뽕을 먹으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서 스스로 깨달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 되게 간단한 스킬인데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일상뿐만 아니라 세일즈맨이 타인을 설득할 때나 아니면 이성과 대화를 할 때, 부부 사이 혹은 가족 간에도 정말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바로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야 된다 혹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이거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상대방이 바꿀 수 없는 거는 무조건 침묵하세요. 그리고 바꿀 수 있다 그럼 얼마든지 조언하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지적을 해도 돼요. 바꿀 수 있다면. 쉽게 무슨 말이냐면, 친구가 여성분이에요. 머리가 깁니다. 친구가 어느 날 쇼커트를 하고 왔어요. 어때요? 이거 바꿀 수 있나요? 이미 커트한 거 못 바꾸잖아요. 그런 친구에게 야, 넌 긴 머리가 좋았는데, 이런 말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렇게 바꿀 수 없는 것을 조언하면 바로 사이가 틀어집니다. 어느 날 친구가 한 500만 원짜리 재킷을 큰맘 먹고 구매했어요. 이미 택 뜯었습니다. 그런 친구에게 야, 너 솔직히 이거 안 어울려, 이런 말을 하면 관계가 이어갈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되게 관계에서 말 때문에 힘들어하는 대부분은 상대방이 바꿀 수 없는 것을 조언해버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에 상대방이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도 좋아요. 충고도 좋고 조언도 좋고 심지어 지적도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친구가, 남자애가 지퍼가 열렸어요. 바지 지퍼가. 그거 가만히 냅둘 겁니까? 지퍼가 열렸어요. 가만히 냅두는 것도 좋지만 몰래 옆으로 가서 속삭이는 겁니다. 야, 너 지금 지퍼 열렸어. 말해주면 친구가 싫어할까요? 너무 고마워하겠죠. 혹은 걸어가는데 친구의 엉덩이에 뭐 묻어 있습니다. 그럼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뒤에 뭐 묻었어. 이걸 지적했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이렇게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냥 침묵하세요.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냥 바라봐 주세요. 반면 바꿀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조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조언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은 조언을 하는 게 가장 퀵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심리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 마틴 셀리그먼의 학습된 무기력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중하면 무기력해집니다. 생각해보세요. 제가 머리가 이렇게 긴데 큰맘 먹고 쇼커트를 했어요. 여기에 계속 집중하면 당연히 무기력해지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아주 간단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침묵하세요. 바꿀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조언해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처럼 말해야 돼요. 대부분 우리가 쉽게 말 잘하는 사람을 어디서 접하는 줄 아세요? 영화, TV, 드라마예요. 혹은 만화책, 애니메이션, 이런 시청각 자료, 이런 눈으로 볼 수 있는, TV로 볼 수 있는,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곳에서 말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접합니다. 근데 여기는 오류가 있어요. 삶은 드라마가 아니거든요. TV에서, 드라마에서 말 제일 잘하는 사람 어떻죠? 말을 많이 해요, 주인공들은. 또 여러분이 지금 저를 시청하고 계신 것처럼 유튜브로 말 잘하는 사람을 보면 말을 많이 합니다. 왜일까요? 말 잘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거든요. 대화와 말 잘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가 TV를 보고 와, 주인공이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말하네, 되게 멋있다, 그걸 일상으로 끌고 오잖아요? 투머치 토커가 돼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은 주인공처럼 말을 많이 투머치 토커를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주인공 옆에서 주인공을 더 빛나게 말해주는, 소위 감초 같은 역할을 하는 조연처럼 말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대화를 할 때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조연이 되는 거예요. 대화를 할 때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타인, 대화를 하고 있는 그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조연이 되는 순간 바로 아, 너는 되게 말을 되게 잘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심리학적 근거가 하나 있는데 이걸 허브 이펙트라고 해요. 사람은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순간 뭔가 거부감을 일으키게 하고, 자랑을 많이 하면 거부감을 갖습니다. 반면에 겸손을 보여주면 호감이 유도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게 있거나 말하고 싶은 게 있어도 조금 더 겸손하게 상대방을 더 띄워주고
상대방과 대화하는 거. 제가 되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첫 직장이 보험 영업사원이었어요. 근데 23 되게 어린 나이에 보험 영업 하다 보니까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을 만나러 갈 수도 없고 친구들도 직업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어디 좀 영업을 하러 가봐야겠다. 간 곳이 와인 모임이었거든요. 그 와인 모임에 딱 갔는데 그때가 12월이었어요. 한겨울에 제 건너편에 앉아있는 남성분이 얼굴이 새카만 거예요. 아저씨가. 저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왜 이렇게 얼굴이 새카마세요? 그 사람이 저한테 저는 아프리카로 여행 다녀왔습니다. 또 딱 한마디 했어요. 그럼 사자를 직접 봤나요? 그때부터 대하드라마 36부작을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가서 뭐 아내랑 이혼할 뻔했고 뭐 딸내미랑 싸웠고 뭐 무엇을 받고 저것을 받고 이게 잘못됐고 저는 거기다가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우와 정말요? 대박이네요. 와우 이런 감탄사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마지막에 3시간 내내 떠들었어요. 3시간 내내 본인만 얘기했어요. 저한테 마지막에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민성 씨는 역시 영업하는 분이라 말을 잘하시네요. 이게 무슨 저는 그냥 우와 그래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들었더니 결과적으로 상대방은 신이 나서 어린아이처럼 말을 했고 그 결과 저에게 민성 씨는 말을 진짜 잘하시는군요. 사실 말을 잘한다는 건 여러분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조연처럼 말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비언어적 표현어도 괜찮죠. 사실 비언어가 주는 메시지는 언어보다 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끄덕여주는 것 대신 상대방의 눈을 보고 끄덕이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끄덕이면 안 돼요. 상대방이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오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상대방이 중요한 핵심 내용을 말할 때 끄덕여주는 것, 상대방의 눈을 쳐다봐 주는 것, 혹은 상대방의 손을 잡아주는 것. 예를 들면 상대방이 울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위로 없이 손을 한번 잡아준다 라든지 상대방이 정말 기뻐요. 그럴 때 같이 와우 소리 질러주는 것도 좋지만 눈물을 흘려준다든지 같이 웃어준다든지.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표현은 이렇게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멘트가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에는 고개를 끄덕여주고 진중한 상황에는 한번 안아준다든지 비언어적인 표현만 하는 등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는 맥락에 맞는 이런 표현을 하시면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영혼 없는 리액션은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 팁은 지하철 노선도처럼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하철 노선도가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영국의 지하철 노선도를 보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실제로 지도를 놓고 그 지도 위에 실제로 지하철이 위치한 곳만 표기해 놓은 겁니다. 굉장히 사실적이죠. 하지만 이거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 입장에선 어디로 갈아타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내가 어디 있는지 보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 후에 노선도가 사실 위주가 아니라 고객이 바라보기 쉽게 바뀌어버립니다. 제가 주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너무 상대방한테 팩트 폭행하지 마세요. 친구가 살이 쪘습니다. 야, 너 살쪘다. 너 왜 이렇게 많이 쪘어? 이게 과연 사실을 말했지만 좋은 표현일까요? 굳이 사람이 많은 자리에서 오랜만에 동창이 많이 만난 자리에서 팩트 폭행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럴 때는 왜 어때? 관리하면 되지. 야, 뭘 살쪘다고 그래? 너 보기 좋아. 야, 건강이 최고야. 동물들도 힘들 때는 많이 먹는데 야, 뭐 우리 요즘 힘든데 이럴 때는 오히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다. 괜찮아. 이런 식으로 굳이 사실이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은 필요한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본인을 이렇게 민망하게 하거나 틀렸다고 하는 사람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저도 되게 뭐 이런 말투 전문가라고 하지만 누군가 저에게 뭐 솔직하게 말한다고 민성 씨 발음 별로 안 좋은데요? 기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대화에 있어선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사실에 근거해야겠죠. 너무 거짓을 하지 않는 선에서 상대방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거. 사실보단 사랑으로 말해라 이런 뜻입니다. 지하철 노선도가 변한 것처럼 사실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해라. 상대방이 듣기 편하게. 지금 현재 변화된 지하철 노선도처럼 말이죠. 그래서 남자분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에게 사실을 말하다가 밥도 못 얻어먹고 쫓겨나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자주 쫓겨나요. 사실만 말하다가. 되게 주의해야 할 게 뭐냐면 사실 말을 호감 있게 한다는 건 막 대단한 언어를 쓰고 막 대단한 지식을 갖고 화려한 언변에 막 정확한 발음 발성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혹은 상황에 맞지 않는 마이너스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한번 똑같이 말해볼게요. 친구한테 야, 너 약속 시간 체크했어? 너 약속 시간 체크했어? 10분 뒤에 너 약속 시간 체크했니? 집에 가기 전에 너 약속 시간 체크했어? 이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또 살이 찐 친구한테 야, 너 살 빼야 돼. 너 살 빼야 된다니까? 너 저번에도 살 빼야 된다고 말했잖아. 너 살 빼야 된다니까? 이런 말을 반복하는 게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알았다고. 그만해. 저도 화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건 사실 득이 될 게 없습니다. 물론 칭찬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 칭찬도 너무 계속해서 반복하면 감동이 떨어지는 것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걸 최소화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이고 조금 더 심화해서 들어가면 이야기를 할 때 같은 단어를 중복해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게 좋아요. 이 책은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내용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활용하기도 좋습니다. 첫 번째예요. 좋습니다를 반복했죠. 이걸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이 책은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리고 읽는 것만으로도 호감형이 되실 겁니다. 또 활용하기 좋아서 실용적인 책이에요. 방금 제가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로만 표현한 것보다 훨씬 더 다채로워지고 훨씬 더 뭔가 읽고 싶어졌죠. 이렇게 표현의 스펙트럼을 넓혀보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지 않나?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방금 한 것처럼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를 반복한다면 너 살 빼야 돼, 너 살 빼야 돼, 너 살 빼야 돼, 이렇게 타인에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것과 크게 다를 게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도 반복 노출 효과죠.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노출한다는 건 긍정적인 정보에만 유효해요. 사실. 그러니까 좋은 칭찬은 제가 아까 많이 해도 괜찮다고 했죠. 반면 부정적인 것에는 오히려 반발심을 삽니다. 반복 노출 효과. 왜 우리 캠퍼스와 그리고 학교에는 CC가 많을까요? 그리고 모임에는 커플이 많을까요? 자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도 자주 보면 중요하고 호감 간다고 인지를 하는 것처럼 말 또한 긍정적인 걸 반복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지만 너무 과하면 좀 힘들어진다 라는 것이죠. 말을 할 땐 임팩트를 줘서 딱 한 번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제 책 한번 사주세요. 이걸 제가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발심을 사겠죠. 이런 식으로 말이죠. 가장 중요해요. 사실 호감을 사는 단계 중에 앞에 거는 다 실천을 안 해도 이것만은 실천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제가 늘 하는 말이 뭐냐면 말이나 설득이나 대화는 상대방에게 선물하듯이 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마 구독자님 중에 혹시 술 못 드시는 분 계신가요? 술 한 방울도 못 드신다고 가정해보자고요. 그런데 친구가 구독자님께 100만 원짜리 술을 선물했어요. 나 술 못 먹은 거 알면서.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친구 생일에 이미 여러분이 100만 원짜리 선물을 했습니다. 나도 친구한테 100만 원짜리 선물을 했는데 내 생일 때 답례품으로 내가 술 한 방울 못 먹는 걸 알면서 100만 원짜리 술을 준 거예요. 기분이 어떨까요? 먹지도 못하는 거. 좋긴 하지만 좀 애물단지죠. 그러니까 말이 그래요.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고 유익한 정보여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이야기는 노이즈, 소음 공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선물할 때 어때요? 고민 되게 많이 하시죠? 화장품 선물할 때 피부 타입이 뭐였지? 이게 맞을까? 괜찮을까? 제가 메이크업을 했나? 건성인가 지성인가? 엄청 고민하고 준비하잖아요. 똑같아요. 예를 들면 결혼은 했지만 아이가 없는 부부에게,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는 부부에게 자꾸 육아 방법, 아이 용품 이야기, 뭐 육아 프로그램 이런 거 계속 얘기해 보세요. 아니 난 지금 임신도 안 돼서 힘들어 죽겠는데 고민인데 자기 자랑하는 거 오히려 기분이 나쁘겠죠. 반면 결혼 안 한 저 같은 총각한테 자꾸 막 부부가 가기 좋은 곳, 뭐 아이와 함께 떠나기 좋은 곳 그런 곳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기분이 좋을까요? 전 관심 없을 것 같거든요.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게 매슬로우의 존중 욕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사람은 인정받을 때 신뢰와 유대감이 형성돼요. 그러니까 인정이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자식이 없는데 자꾸 아이 이야기 한다는 것 자체가 존중을 못 받는 느낌이에요. 근데 반면에 제가 쇼호스트잖아요. 처음 만난 사람이 저에게 쇼호스트시죠? 어제 TV에서 봤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작가시죠? 책 너무 멋집니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인정받고 뭔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죠. 여기서 꿀팁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처음 만난 사람에게 듣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상대방의 SNS를 보고 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랑 자기 입으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자랑하고 싶은 것을 SNS에 올리는 겁니다. 그 사람의 SNS만 보면 그 사람이 자랑하고 싶은 것, 피하고 싶은 것, 주로 돈을 쓰는 곳, 돈을 쓰고 싶지 않은 곳, 좋아하는 집단, 싫어하는 집단 다 할 수 있어요. 그것만 딱 보고 가는 겁니다. 작가님 최근에 그 유명한 유튜브 출연하셨던데? 그럼 제가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처음 만난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김민성입니다. 저 최근에 아시죠? 39만 유튜브 출연한 제가 제 입으로 못해요. 상대방이 먼저 이야기를 해주면 제가 대단해서 나간 건 아니고요. 노력해서 어떻게 운 좋아서 나갔습니다. 당연히 호감이 시작되겠죠. 바로 이겁니다. 사실 말에서 호감이 생긴다는 건 상대방에 대한 배려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배려가 어렵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직업인지 이것만 미리 체크해 가서 그 상황에 맞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잘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호감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